자, 거기 보면 이제 그 왕학사의 개혁 정치 볼게요. 자, 그 왕학사의 개혁 정치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서화와 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관료를 유지하고, 그 다음 세패 증대 등등등 해서 재정 증대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 관료와 대지주들은 손을 잡고 세금들을 서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려고 했고요. 결국에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중소지주들이 이제 파탄하고 그 땅들 대지주들이 토입을 매입하고 그러면서 빈부의 차가 발생되고 사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 송해 문체주의에 대한 군사력 악화와 사회점에 거쳐인 문약, 관료와 직업군의 유지비 증대, 그다음 장원제의 발달로 대토지 소유가 확대되고 자장농이 파산이 되고 그다음 중소수공업자들이 상공업자들이 몰락하고 그다음에 북방의 새 이민족이 왕조와 군사적 대결과 표함으로써 송해 정치적 재정적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북방의 새 이민족이 아니라 그냥 이민족 왕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민족. 자, 그러면 목적은 부국강번이죠. 그래서 만원서에 입각해서 이제 내 만원서는 이제 왕안석이 그 올린 상소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주례를 모델로 했다.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 국가의 적극적 간섭을 이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주례죠. 그래서 주례는 유교적 경전이지만 벽화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개혁에는 이 주례가 거의 대부분 모델로 해서 이루어지죠. 크게 이제 부국강병과 재정구조의 호혈성이 있는데 부국강병은 이제 크게 부국체가하고 강병체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인과 지주를 억제해서 소농민과 소상인을 보호하고 생산력을 증진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또 강병체가 있죠. 그래서 이 부국책은 대개 보면 세출을 올리는 거야. 세출 부국책은 그래갖고 세출을 늘려서 뭐냐면 국가의 재정을 탄탄히 하고 강병체는 국방력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나가는 돈 제가 말 잘못했네요. 네, 그 부국책은 들어온 돈을 이제 하니까 세입이죠. 세입을 이제 기반 확대시키는 거고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강병책은 세출 나가는 돈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면 많은 세금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재정을 확보했다. 그래서 재정 구조의 호락을 꾀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례에 입각해서 유교적 경제적 입장을 계승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이게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제치 3사 조례사가 있어요. 천자 항제 직속기구로서 제치 3사 조례사를 이제 설치하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했죠. 그래서 그 내용들 보면 크게 이제 부국책, 농업진흥책, 강병책, 그 다음에 관료개혁책, 교육 등등인데, 요 내용들은 이제 한의중 내용이 어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의중 내용을 그냥 정리한 건데, 자, 부국책 중에 군수법이 있어. 군수법은 중앙에 바치는 물건을 물가가 비싼 지역에 피해 싼 곳 사들이는 법이고, 재정 수요와 산지의 실적에 일치시켜 물자 유통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대상의 폭리를 방지하는 건데, 이 군수법은 어디에도 있었죠? 한나라 때도 있었죠. 한나라 무제 때 군수법. 근데 한나라 무제 군수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비싼 곳에 좀 싼 곳에 갖다 팔고 싼 곳에서 비싼 곳에 갖다 팔고 이득을 얻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송나라 때 군수법은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목적 자체가 좀 달라요. 이건 목적은 뭐냐면 대상인들이 그 당시 박납업자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송나라 때도 공납이라는 제도가 있어갖고 중앙에서 이제 공납물을 이제 징수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대신한 박납업자들이 있었어. 이 박납업자들이 그 물건을 중앙에 갖다 바칠 때 되게 비싸게 갖다 팔아요. 예, 갖다 바쳐.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그 박납물 중에 잉여물자도 있죠. 잉여물자도 뭐냐면 대상인들 맡겼거든, 처리하라고. 그러면 대상인들이 되게 비싸게 팔아먹고는 그 조금만 이득을 뭐냐면 이득만 챙겨가지고 국가에 줘요. 그래서 대상인들이 국가의 박납물을 공납물을 뭐냐면 징수할 때 뭐냐면 높은 가격을 쳐가지고 뭐냐면 정부에게 주고 또 잉여물자들을 뭐냐면 처분할 때도 박납업자들 개입을 해가지고 낮은 가격을 그러니까 그 높은 가격을 지들이 사들이면서 돈은 국가한테 조금밖에 안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직접 개입을 해서 방나업자를 이제 대상인들 배제한 채 재정 수요와 산재 실적을 파악해갖고 국가가 매입하고 갖다 팔아. 그러면서 물자 유통을 합리화시켰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군수법은 국가가 이익을 얻기보다는 재정을 개선시키고 방나업자를 제거해서 재정을 개선시키고 뭐냐면 물자 유통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거예요. 좀 목적 자체가 좀 틀린 거예요, 이거는요. 예. 자, 그러면 이때 대상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관리 출신들이 많았겠죠. 대상인 중에 이제 돈 버는 사람이 관리들, 가거시험 합격해서 배출시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죠, 관리들이. 자, 청목법은 뭐냐면, 춘국일 때 빈민들에게 정곡을 대여해서 추수 2할 이상의 이자를 더불어 상한토로 했죠. 그래서 농민 구제와 공당 확보를 목적으로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대지주들은, 뭐냐면, 농민들에게 고리대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대지주들은 그 뭐냐면 농민들에게 춘공기 때 높은 이자를 뭐냐면 빌려줘. 그리고 만약에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잡아다가 노비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토지를 매입을 해야죠. 강제 뺐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철물법을 실시해서 농민들을 보호하려고 했다. 근데 당연히 고리는 대급업자는 그 당시에 대지주들이 많고 대지주는 관료들이 많죠. 그러니까 반대가 심하죠. 청구법과 마찬가지, 군수법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 시업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중소상인들 구제하는 건데 그 당시 그 중소상인들이 자금이 부족하면 고지도 이제 대상인들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고자 국가가 개입해서 저리로 상품을 저리도 이제 뭐냐면 시험을 설치해서 저리도 시업법을 제가 아는데 그 국가 개입해갖고 저리도 상품의 저당을 잡고 저리도 융자를 내줘요. 그래서 고리대금을 못 쓰도록 하고 그다음 시험을 설치해요. 그래서 개봉이나 여러 주에 여러 도시에 시험을 설치해갖고 이걸 통해 물가 조절을 해. 그러니까 중소상인을 구제하면서 물가를 조절하는 그 법이 뭐냐면 그 시역법이야. 시역법. 당연히 이것도 대상인들이 이익을 침해하니까 반대하겠죠. 그리고 대상인들 그 옆에 또 누가 있죠? 관료 세력이 있죠. 관료들이 반대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모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실업자 구제라고 나왔는데 실업자 구제보다는 역을 뭐냐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노동력을 동원하는 게 있었어요. 용에 조용조 할 때 용 있죠. 예, 노동력을 동원하는데 노동력을 동원해서 국가의 일을 맡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의 일도 보면 등급에 따라 어떤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은 가벼운 역도 있겠죠. 국가 일도.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역 중에 무거운 역 같은 거 돈이 많이 드는 거는 당연히 상등호한테 배치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1, 2등급 호에 그다음에 가볍고 좀 이렇게 뭐냐면 어려운 그 가벼운 역은 좀 하등급, 4등급에서 5등급 표에 하겠죠. 그 당시 이제 5등제에서 5등급 표를 이제 실시했는데, 근데 문제는 1, 2등급 호에게는 뭐냐 가벼운 걸 실시하고요. 4, 5등급은 무거운 걸 역을 부과해. 왜냐하면 이제 요게 관리들이 부자들과 짜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냐면 역을 이제 뭐냐면 운영을 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호는 뭐냐면 그 무거운 역을 부담하다 보니까 몰락을 하게 돼요.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가 노역 대신에 직접 동원하는 대신에 각 호등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다시 이제 편제를 해갖고 호등마다 면역전을 걷어요. 조역전을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실업자를 고용해서 시키는 거야. 그리고 예전에는 간호다 해가지고 면역 대상이 있으니까 간호는 이제 뭐냐면 요거 역에 동원 안 되거든요. 근데 간호에게도 뭐냐면 면역전을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실업자를 고용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역전 또는 간호에게 면역전을 걷어갖고 실업자를 고용하는 그런 체제인데, 그러니까 모욕법의 주요 내용은 역의 합리화예요. 역의 합리화. 근데 부수적으로 모두 같이 한다? 실업자도 같이 고용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부수적인 거예요, 이건요. 예.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농촌진흥체계에서 반전군수법이 있어요. 이 반전군수법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그 토지가 지금처럼 반듯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명예월임도칙처럼 보면 토지가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막 꼬불꼬불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갖고 이제 뭐냐면 대토지 소유자들이 뭐냐면 그걸 그 이상하게 측정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관리하고 짜고 아전하고 짜고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을 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토지 측량을 올바르게 해서 세금을 올바르게 부여하자. 이것이 반정군수법이야.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년 1호씩 각 호의 토지를 측량해서 토지의 고화를 평가해서 조세를 공평하고 부호들이 응립한 토지를 찾아내서 세금을 부과한 목적을 실시한 게 반정군수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농전수입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편 정토 부흥과 수진시설을 통해서 농경지 확대하려고 했고요. 어전법 같은 경우 어전사를 설치해갖고 그 간청을 둬서 중수기 때 하천 진을 이용해 토지를 개선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강병책인데 강병책은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보가법과 보마법이 있는데 보가법은 뭐냐면 농민을 보, 대보, 도보 이런 식으로 조직화시켜서 치안유지 및 군사훈련을 시키고 병농일치제에 기반한 상비군 양성하겠다. 그래서 항촌사회를 바탕으로 해갖고 이런 것들 했죠. 그래서 논환기 때는 무예를 익히고 유사시에 대비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일종의 민병을 만드는 거야, 민병을. 그래서 이제 경찰 민병 조직을 이용해갖고 이제 하는 것이 보가법인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해요. 그리고 남성 때 들어와서 또 한번 하려고 되게 노력해. 항총을 조직화시키고 민병대. 이것도 제대로 안 돼. 그러다가 명나라 때 이갑제가 실시될 때 이게 붕괴되죠, 이갑제가. 그 보갑제가 이게 다시 부흥하고, 그것도 제대로 안 되다가 청나라 때 그 초기 때 그게 실시한 내용이 있어요, 또. 예. 그럼 보갑제는 계속 이어가. 이게. 자, 하여튼 보갑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봉화법은 뭐냐면, 유목민족하고 막 싸우는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기마병력이죠. 기마병력 없잖아. 그래서 군마를 양성하는 거야. 그래서 평상시에 농경에 사용하고 전시에 군마를 징발하는. 그래서 유목민족의 어떤 기마전과 대비하는 이런 그 정책이 봉화법인데 되게 효율적인 것 같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일일이 뭐 말을 키울 필요 없잖아. 평상시에 농경만 하고 일단 전쟁날 끌고 와서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막상 말도 훈련을 해야 돼. 훈련되지 않는 말은 싸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기수하고 말이 같이 움직여야지 훈련이 되지. 근데 평상시에 농경을 짓고 있는 그 말을 하다가 갑자기 전쟁날 끌고 와가지고 징발해갖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내포도 형성되지 않은 그 군사 기병하고 같이 짝져가지고 전쟁터에 보낸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자, 그 다음 3사법이라는 것은 태학 3사법이라고 하죠. 그 당시 이제 그 지식인들이 과거 시험을 공부할 때, 서원에서 공부하니까 이게 제일 안 된다.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태학에, 뭐냐면 상사, 내사, 외사단 3단계 학교제를 둬가지고, 그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면, 그 관리를 시켜주는 관리 양성 방법이죠. 그래서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상사, 내사, 외사, 이런 것은 사자는 기숙사자예요. 이렇게 기숙사예요. 예. 그래서 외사에서 처음에 공부했다가 어느 정도 되면 능력대에서 시험 봐서 내사를 보고, 내사에서 어느 정도 시험 보고, 그러면 또 상사 올라가고, 그 상사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관리를 시켜주는 거야. 이게 태학 상사법이고, 후에 이제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명나라 태조한테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명나라 태조가 내세웠던 게 뭐냐면 홍무제가 내세웠던 게 복구주의야. 그거 아시죠? 근데 이 복구의 대상은 대부분 어디냐면 거기 이제 송나라예요, 송. 그래서 송나라의 제도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줘요, 명나라 제도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것처럼 경학도 강조했다고 했죠. 예. 그 다음 창법이라는 건데, 창법은 뭐냐면 서리에게, 여기 서리에게 수수료라고 고치세요. 자, 예전 서리가 수수료 대신 복록을 지급하고 대우를 개편하고 뇌물 수수를 엄격히 하는 거.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저기 조선시대처럼 서리에게 봉급을 안 줬나 봐. 그래 놓고는 대신 수수료 떼어 먹어라. 근데 수수료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거보다는 봉급을 주겠다. 뇌물 수수료를 엄격하겠다. 그리고 서기가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을 개방했어. 원래 그러니까 서리라는 거지. 서리는 풍간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통적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간과 리가 구별돼 있죠? 리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간에 들어가려면,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걸 합법적인 통로를 만들어서, 그 당시 이제 서리도 능력만 있으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거야.
예,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창법. 자, 결과 사마강 등 보수파 관료들이 반대를 해요. 왜냐면 이 그 관료들 중에 상당수가 뭐죠? 대지주와 대상인들 자식들이죠. 그리고 이제 너무 반대가 심하고 결국에는 제대로 되지 못하고 당쟁만 발생을 시켜갖고 이걸 당쟁을 둘러싸고 신법당 구법당 막 싸워. 예, 그래갖고 이제 싸웠다. 그 다음에 사회 모순이 심각해지면서 이제 박람회 난과 송강의 난이 나. 이거 외워 두셔야겠죠. 그래서 송강의 난 같은 경우에 수호지의 소재가 되죠. 그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신법화 계승한 사람들이 되게 체경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했어. 특히 시종 때 같은 경우에 시종이 특징이 뭐냐면 그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매일 이제 관심 있는 게 음악, 풍류 이런 데 관심이 있고 기괴한 암석들 모으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체격을 시켜가지고 이제 뭐냐면 암석들 가지고 와라. 기괴한 암석들 채굴해오라.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혹살시키니까 무슨 난이 나는 거야? 박람회 난이나 송강의 난이 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금나하고 손 합쳐가지고 해상의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굴 치게 요나를 이제 공격하기도 했어요. 공수동맹을 맺고. 근데 금나라가 요나를 공격할 때 송나라 군대를 뭐냐면 동원하려다가 안 됐어. 왜냐면 농민 반란 때문에. 그래서 농민 반란 진압을 하기 때문에 뭐냐면 간신히 그걸 진압을 했죠. 그렇지만 대부분 금은 누가 친 거야? 요는 금나라가 친 거야. 원래 공수동맹을 같이 치게 했는데 내부 반란 때문에. 그래서 그 내부 반란 진압하고 간신히 전쟁의 마무리에 이제 뭐냐면 요를 치러 이제 들어갔는데 거의 약세, 거의 금나라한테 깨진 그 요나 군대에 송나라 군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송나라가 얼마나 약체겠어. 예. 그래서 원래는 연운 16주를 이제 뭐냐면 송나라하고 요나하고 싸울 때 이제 연운 16주 송나라 갖기로 했는데 이게 연운 16주 자기가 다 먹었거든. 그냥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금나라가 요구한 게 뭐냐면 너네들 요나라에 갖다 바친 세패를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연운 16주 주겠다. 공짜로 줄 수 없다. 그래갖고 알겠다 해갖고 이제 갖다 바치고 했는데 바치고 나니까 좀 억울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요나라 있죠. 요나라가 이제 망명 정권이 있어. 카리키트라고 부르는 서유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서유에 이제 공수동맹을 맺어 금나라를 치자 해가지고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이 붙잡힌 거야 금나라한테. 그러니까 금나라는 뭐야? 열받는 거지. 자기들 위해서 요를 쳐줬더만은 또 연운 16주를 돌려주려고 했더만은 이게 뒤에서 배신을 때죠.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갖고 어떻게 되죠? 쳐냈죠. 예, 그게 이제 뭐냐면 나중에 얘기한 정강의 병 같은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 시종이 정치를 상당히 못했어요. 이 사람이. 자, 하여튼 그때 박람회 난과 송강의 난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후대 사마강이 되게 부정적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정통을 파괴하고 이 사람 때문에 국성의 멸망 원인을 제공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법당과 주작자는 이 사람 법가도 패도주의자 망석을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면서 지주존어제 파괴자, 국가사회주의 통제로부터 통제 때문에 사대부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 근데 이제 나름대로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구한말 들어가면 이제 구한말입니다. 개항 이후에는 또 춘추학을 바탕으로 했고 유교적 인재 양성을 배포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본 관점도 있어요. 자, 그때 그렇지만 정통적인 왕조시대 때는 이 사람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어떤 평가가 많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몇 번을 푸시냐면요. 277페이지. 277페이지 이거 했네. 뒤에 넘어서 잠깐 몇 번을 보시냐면 276페이지 펴보세요. 276페이지. 자, 다음 송대에 대한 글이다. 가에 관한 송대 문화의 특징을 두 가지 쓰고 나와 다의 내용을 각각 쓰시오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당왕조에서 송왕조 이행하면서 중국 사회에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 송에는 전호제를 바탕으로 한 대토지 소유제가 시행됐으며 군주 독재의 관료국가가 취하고 문치주의가 확립됐다. 자, 그다음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올 때는 농업생산의 증대,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호화폐 발달, 그리고 도시생활 향상이 현저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문화와 예술면의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 당의 국제적이고 귀족적인 문화에 대응해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요거 들어갈 말이 뭘까요? 다른 특징은 서민적이고 그 다음에 국수적인 성격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하고 이제 다는 이제 총무법, 군수법 내용이죠? 요것도 그 아까 집에 언급했던 내용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시험문이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왕석 개혁 정책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쓰시오. 이런 것도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309페이지 펴보세요. 309페이지. 자, 309페이지 17번 문제 볼까요? 자, 309페이지 17번 문제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음은 왕안석 개혁의 내용 사유이다. 가의 기획 대신에, 실시한 신법의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명칭 포함해서 서술. 그리고 나는 니은에 들어갈, 신법의 내용을, 기수해보고, A법을 써보시오. 또한 왕안석 신법에 대한 다와 같은 태도와 평가를 보였던 이유를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차역법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언급했던 모욕법 있죠. 모욕법 이전의 그 법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차역법은 이제 이게 그 어디 나와 있냐면 그 사유 있는 아시아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차역법은 이제 그 주와 개코로 나눠서 그 주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또 나눠서 그 5등급에서 1등급에서 5등급 나눠서 그것을 이제 그 등급에 따라서 국가의 역을 직접 동원해갖고 시행할 수 있는 법. 이게 차역법이죠. 근데 차역법이 뭐냐면 문제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실시한 법이 모욕법이죠. 직접 동원이 아니라 돈을 걷어가지고 동원하는, 고용하는 그런 체제로 넘어갔죠? 그래서 그 내용들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의 니은의 그 내용. 그러니까 이제 총무법인데 총무법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중소상인들의 이해할로 자금을 대여했다. 그 다음에 A법은 군수법이죠. 예, 그 바둔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박납업자들 대신해갖고 직접 이제 물건을 사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갖다 파는 국가의 관리직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쓰시면 돼요. 그 군수법. 그 다음에 다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왜 같은 이런 같은 태도와 평가를 보였던 왕의 시법에 대해서 왜 이런 평가를 받았냐? 자,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평가가 좋은 거야, 지금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럼 왜 나쁘겠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이거는 대상인들, 대지주들의 이익을 침범하기 때문이고, 대상의 대지주들 상당수가 누구죠? 관료 출신들이 많아요. 집안 출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판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개혁을 시행한 과정에서 관료 내부의 위견 수렴, 충분한 동의를 도출자고 소홀히했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사대부들도 급격한 변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 지주와 대상인 출신의 대부분이었던 관료들이 이에 배치되었다. 왕안석 개인의 비타협적 독단적 상황과 신법당의 인물 구성도 취약했다. 신법당이 별로 인물이 없어. 그 뒤에 보면 왕안석 요거도 먹는 것도 그 후계자들이 제대로 그 일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있고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고 정통을 파괴하고 나라를 멸망을 일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의중에 거는데 한번 좀 보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 있고 그 한 문제 마지막 풀어볼게요. 311페이지 2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A에 들어갈 경전을 써보고 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제시한 개혁의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자, 사대부가 속하고 폐습에 젖은 지 오래되어 성상께서 추구한 역에서 경수로서 이를 고치게 했다. 사람을 간에 임명만 하고 간이 좋기 법을 시행할 만할 때는 준하할 때 만한 적이 없다. 그 법이 가히 후세에 항할 만하고 그 내용이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A만큼 간추지고. 자, A는 뭘 뜻할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주례죠.
예, 항상 그 개혁을 하려면 내세운 그 경제는 주대야. 그러니까 모으시면 그냥 주대 다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는 그 진사과 책무시험의 단지 장구의 뭐 이게 편측 그 성조에 국한되어 쭉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종전의 과거 시험을 비판하는 거야. 진사과나 명격과 그런 것들. 그래갖고,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해야겠다. 그런 건데, 그 개혁 내용을 쓰자면, 그 태학 3사법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사, 예사, 외사는 3단계 학교를 통해서 관료를 양성하고자 했다. 이거 쓰시면 되고요. 참고로 거기 임천 문제비라고 있죠? 임천 문제는 임천은 누구냐? 왕한서의 호예요. 예. 그래서 왕한서의 그 글들을 모아놓은 문집이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참고 좀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제 송나 당쟁과 멸망의 원인을 볼게요. 송나라 시대 때는 당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구법당하고 신법당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 그래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영종복이라는 사건도 있었고 등등 있었는데 굳이 여기까지 이제 경영당이 뭐 영종복이 뭐 사건 등등 있는데 그것까지 다 언급하지 않을까. 시험 문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빼버리고. 그럼 왜 이런 그 당쟁들이 많이 발생이 됐냐? 자, 황제 독재 관료 조직이 있으면서 이제 신하들이 집권을 이렇게 분할했잖아요. 상호 견제를 하죠. 그러니까 황제의 뜻을 살피면서 붕당이 결성이 된 거야. 그리고 남북 간의 지역적 대립 이런 것들이 또 당쟁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때 신법당은 주로 강남인들, 구법당 하복인들 이렇게 있는데 뭐 신법당과 구법당의 뭐 기질 차이도 있다 하면서 뭐 동계는 주구장창 이제 적어놨는데 뭐 예를 들어갖고 신법당은 강남인들은 혁신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인데 반해서 구법당 하복인들은 보수적 의지적이고 정통을 강조한다. 근데 이건 좀 약간 지역 편견인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거 있고 그다음 과거제로서 이제 뭐냐면 지공과 거주의 관계. 이 지공과 거주는 뭐냐면 예전에 그 자주문생 관계 있죠. 그런 거예요. 그대로 이어받았어. 지공고는 일종의 자주고 거주는 뭐냐면 보고라고 하는데 말이야. 지공고가 문생이고요. 거주가 자주야. 시험감독관이야. 그래서 시험감독관이 이제 뭐냐면 합격을 하면 자기 밑에 있었던 이제 그 시험 응시생들이 합격하면 일종의 신원보증을 써줘요. 보고라는 신원보증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지공과 거주가 예전에 당나라 때 자주 문생 관계처럼 지공과 문생이 되고 거주가 자주 되는 것처럼 이게 관료사에서 서로 끌어주고 믿어주고 한 거야. 그러면 전시제도 있죠. 원래 전시제의 목적이 그 자주 문생 관계를 타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어. 왜냐면 전시에서 형성되지 않아도 이미 해시 중간 단계에 있죠. 이미 거기에서 시험에서 있기 때문에 자주 문생 관계가 형성됐던 거죠. 그래서 전시제도가 원래 그 목적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그게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참고로 송나라 때는 당쟁이라고 하지만 또 붕당이라고 하죠. 붕당에 대해서 송나라 때 좋게 생각했을까 나쁘게 생각했을까? 송나라 때 들어와서는 좋게 생각했죠. 그래서 구양수의 붕당론이나 그런 것도 있죠. 진붕과 위붕이 있고 진붕은 믿어주고 위붕은 쳐내야 된다. 그러면 뒤에 남성 때이지만 이제 뭐 그 주자 같은 사람들은 진군자 위군 위군 인군설이라 인군 위당선이니까 인군 위당선처럼 인군 위당 군주 또한 당에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붕당 가는 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다. 당나라 때는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리학이 널리 확산이 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당유학에서는 그 정치의 주체가 청인상어처럼 황제죠. 그 황제가 모든 것을 정치에 좌우하기 때문에 거기 신하가 개입할 수 없어. 신하가 뭔가 당파를 짓고 하면 이거 잘못된 거야. 황제권을 능멸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송학에서는 이야기에서는 모든 신하들이 뭘 받은 거죠? 니를 같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황제나 그다음에 사대부나 거의 동등해. 정치도 뭐예요? 같이 해야 되겠죠. 공치주의에 세우죠. 자,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북송의 멸망은 일단 뭐 경제적으로 볼 때 이제 사회경제적으로 볼 때 대토지 소유가 증가됐고 자연농민 몰락했고 빈병한 반란 등등 있는데 결정적인 실수가 군사 외교적 실수야. 이건 뭐 낭송 때도 그런데 자 금과 동맹에서 아까처럼 연운 16주를 회복해서 평화관계였던 요를 공격하죠. 그래서 해상의 동맹이랑 공수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송군과 요군이 송과 금군이 연합을 해갖고 요를 치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송나라 군대가 출병이 늦었죠. 왜? 아까 그 박납의 난이 송각의 난이 내부에 반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진압하려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누가 다 싹쓸이했어. 금나라 군대가 싹쓸이했어. 그리고 그때 이제 송나라가 마지막으로 요나라 군대와 막판에 싸웠는데 그조차도 패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금나라에서는 이거 치자 보니까 송나라가 힘이 약하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이제 말렸지. 태조 때까지는 그래도 의리가 있지. 어떻게 치냐. 같이 동맹관계인데. 근데 그렇게 있었는데 송나라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거기 이제 요나라가 망하고 나서 아까 서요 있죠? 서요에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공수동맹 맺고 금을 치러 가는데 그 사절단에 발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 등장한 태조 다음에 등장한 태종은 에이씨 이거 싸가지 없는 것들 하면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개봉이 함락이 됐어요. 이걸 무슨 변이다? 정강의 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금나라가 공격해 온다니까 이 시종이 이제 뭐냐면 자기 그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요. 장남한테. 이게 흥중이야. 자기는 상황을 물러나고. 그래놓고 이제 금나라가 이제 공격하니까 이제 계속 개봉은 이제 오니까 이게 그 시종이 실제 이제 황제 시종이죠. 이 사람이 이제 뭘 좋아했냐면 도교를 좋아했어. 도사들 말 잘 들었어. 그러니까 도사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이제 적을 뭐냐면 물리치면 안 된다. 싸워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라. 그럼 내가 주문을 내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겠다. 그럼 헛소리는 해야 되는 거야. 주문을 열어놓고 알랄라 막 주문을 돼. 뭐 이게 통하나? kok반을 점령을 당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시종과 흠종은 북송을 그 당시 금나라 잡혀갖고 이때 급승이 멸망하죠. 그리고 나서 누가 하냐면 그 시종의 두 번째 아들인가 세 번째 아들인 강왕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지금의 그 항주 있죠. 이만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항주 도망가서 나라를 세우죠. 이게 뭐냐면 남송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송이지만 그 학자들 위에 있는 송을 북송, 그다음에 뭐냐면 밑에 항주 수한 그 뭐냐면 송을 남송 해서 이렇게 구분한다.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 이게 그러니까 송나라 북송의 멸망으로는 크게 봐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외교 관계를 잘 못한 거죠. 근데 나중에 남송 할 때도 똑같은 실수를 범해. 그리고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원나라가 이제 금을 치잖아요. 그래서 막 시적고 다는데 그 당시 원나라가 이제 제의를 했어. 어떤 제의를 했냐면 몽골족들이 우리하고 손을 합쳐가지고 금나라를 치자. 그렇게 제의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송나라에서는 금나라하고 싸웠잖아요. 예전에 불구초 원수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 쳐가지고 원수를 갚자. 너 때문에 우리가 수도도 뺏기고 몇백 년 전에 그 원수를 갚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누가 손을 잡아? 몽골족들과 손을 잡죠. 연합해갖고 누굴 쳐요? 예, 금을 치는 거야. 그러면 금을 딱 멸망하고 나서 얘네들 송이 좀 약간 한상을 갖고 있는 게 금을 쳤으니까 이제 금나라 영토가 우리한테 줄 거라고 생각했나봐. 몽골족들이 미쳤어요. 몽골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몽골족이 뭐 금나라 멸망시키고 공격이 대상이 누구 있어요? 송이겠죠. 그러니까 송나라를 공격해갖고 멸망을 시킨 거지. 그때 남송이 실리 외교를 폈으면 명분보다 자기가 예전에 조상들이 뭐 공격받아갖고 병주가 뺏겨가지고 도망쳐 나온 것들은 분노할 수 있지만 일단 누굴 막아야 돼? 지금 공동회적인 원나라를 막아야 되지. 그러면 누가 손을 잡고 누굴 공격해야 됐어? 금나라 손을 잡고 원나라 공격해야겠죠. 그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대부라는 사람들이 그 과거 시험을 통해서 달달 외워가지고 그 사서오경 외웠던 애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실리적인 측면보다는 뭐만 강조하는 명분 거기에 되게 집착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북송이라든지 남송이든 다 멸망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 보면 그 조선후기하고 비슷해. 조선후기 때 그 사대적 명분동이 하면서 나라 말아먹었잖아요. 예. 청나라도 공격해오고. 근데 청나라가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려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청나라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눈에 안 찼겠죠. 중국 당장 공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남송의 정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심화교재 때 남송의 정치 부분을 실어놨는데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가감 뺐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남송에 있는 동계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좀 봐두세요. 뭐 거기 뭐 거의 볼 건 없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당송시대 사회 경제적 변화를 볼게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나와 송나가 넘어갈 그 시기에 그 큰 사회 경제적 병역이 있다는 것이 경도학파와 동경학파의 주요 논쟁점이에요. 예. 그래서 뭐 관점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경도학파든 동경학파든 큰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게 경동학파, 동경학파인데 이게 다 일본학계거든요. 그 일본학계에서 왜 중국사를 연구를 많이 했냐?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일본이 그 대륙 침략기 때 그 전에 전후해가지고 중국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 특히 중국 역사에. 그래갖고 중국 역사를 그 당시 동경대, 동경학파, 경동은 도쿄대죠. 예. 그래서 이제 교토대죠. 교토대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내동호란과 뭐 정정진정 해갖고 두 진영을 나눠가지고 시대 구분을 한 거야. 그래서 시대 구분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동학파하고 동경학파의 1차 논쟁은 두 가지 측면의 논쟁이 있는데 위진남북주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경동학파는 중세 귀족제사이다. 그리고 이에 반해 동경학파는 고대 노예제사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논쟁은 당말에서 송으로 넘어가는 당송병역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경동학파는 근세도 보고 동경학파는 중세도 보죠. 예. 근데 여기 경도학파 근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근세라는 개념은 유럽에 쓰지 않아요. 이거는 경도학파에서 만든 개념인데 근대와 중세 중간 정도의 개념을 본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도학파는 시대 구분에서 입장 볼 때 동경학파보다 좀 더 중국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좀 더 빠른 시대 구분을 부과한 거죠. 예. 근데 동경학파는 좀 약간 그 중국의 시대 구분을 좀 세계사적 보편성이 있고 해서 좀 약간 늦춰서 본 거야. 이 사람들은.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요게 2차 논쟁은 이제 당말 송을 넘어갈 때 그 경동학파는 근세적으로 본 거죠. 근데 동경학파는 뭐죠? 중세로 본 거죠. 중세 귀족제사. 그래서 두 개의 그 학파가 이제 뭐 사대부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장원제를 어떻게 보느냐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이 동계에 나와 있고 강자 중국사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 한 문제 거의 당성변은 딱 한 번 언급돼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너무 쉬워. 논쟁점 나온 것도 아니야.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최근에 이제 그 교수님들은 어디에서 공부하냐면 일본에 가서 공부하지 않아요. 어디서 가요? 중국에 가서 공부해. 그때 중국에서는 요긴을 강조하지 않거든요. 당성병역 일본 학교에서 강조한 거지. 중국은 어디에서 그 강조되냐면 명말 청초 부분을 강조해. 그래서 명나라 말기부터 해서 청나라 때까지의 그 사실들을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명말 청초 부분에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여기는 좀 약간 기출 빈도가 좀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일단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중세 그 송나라 시대 때 당송 넘어가면서 이제 장원자 지주 전후 관계가 이제 발달됐는데 송나라 기준을 보면 그 당시 송대 전후의 존재 형태에 대해서 이제 그 동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후진 지역과 선진 지역을 나눠 보는데 후진 지역은 사천이나 호남, 호북, 그러니까 양쯔강 중상류 지역이죠. 그래서 요때는 지주와 전후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인신 예속적 지배였다. 그래서 지주가 많은 개코들을 지배했다. 그래서 예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선진 지역은 이제 강절 지역은 양쯔강 하류 지역이죠. 영세한 분작 소작이 있고 상대적으로 인신 예속적인 지배가 약했고 경제적 관계였다. 그래서 그 당시 송나라 시대 때 지주 전후자 관계는 노비부터 해갖고 또 경제적 관계인 전후까지 다양한 존재들이 있었고 그 전후를 호칭하는 여러 가지 칭호도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거야. 그래서 동계는 그 좀 약간 이제 경도학파의 견해와 동경학파의 견해를 다 아울려 있어. 그래서 대개 보면 경도학파와 동경학파 중에 기억의 관점은 누굴까요? 네? 기억의 관점 동경학파겠죠. 네. 얘네들은 이제 고대 그 중세 귀족제 사이에 농노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접근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경도학파는 어디를 강조하죠? 선진지역을 강조하죠. 얘는 자유민족인 어떤 근대적인 모습들을 이제 강조하니까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송대 전후의 법률적 지위를 좀 보면요. 전후를 양민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독립된 권영주체로서 주인과 상해에선 신분적 상하관계로만 있겠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전후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이에요. 얘는 노비가 아니야. 근데 법률적 관계에서는 그 주인하고 사이에서만 신분적 상하관계를 인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전후라도 내 지주하고는 신분적 상하관계지만 다른 지주하고는 뭐야? 동등한 양민의 지위죠. 이런 것들이야.
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11세기 때는 전호하고 주인 간의 어떤 지주 간의 차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11세기 후부터는 전호가 주인에 대한 범죄, 그러니까 직접 주인이죠. 일반민도 한 등급 가중되고 지주가 전호의 범죄는 장제 이하로 면제된다. 도제는 이제 뭐냐면 이게 장제는 여러분들 아시죠? 때리는 거 도제는 거기 와서 이제 뭐냐면 감옥소나 그런 데 갇혀갖고 일을 하는 거죠. 이하는 한 등급 경과하는. 그러니까 지주는 일반 그 소작인들에게 죄를 졌을 경우에는 한 등급 감해주고 소작인이 지주에게 죄를 졌을 때는 한 등급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좀 두 갈래가 갈려져 있어. 뭐냐면 첫 번째 견해는 이제 동경화파의 견해. 봐라, 지주가 전호보다 더 법적 우위가 있다. 그래서 예속관계를 마련한다. 이게 동경화파의 견해예요. 근데 똑같은 형상을 보더라도 또 뭐냐면 그 앞에 경도화파는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거는 전호가 지위의 강화가 추세되니까 전호의 지위가 강하니까 국가 공권을 개입해서 지주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지주를 이제 한 단계 좀 높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형상이라도 양측의 다른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예속적 측면, 자유민주적 측면에서 보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동경학파와 또 그 경동학파가 장원을 보는 관점이 또 달라요. 전호하고 아까 이제 전호는 얘기했죠. 장원은가는 뭐냐면 동경학파는 당나라처럼 이렇게 한 곳에 그 생각 집중된 대규모 장원들 중세 시대 때 그 장원 있죠. 그런 것들 얘기하고요. 근데 경동학파는 그렇게 말이 장원이지 영세적인 분산적으로 했다. 그래서 규모도 작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또 경동학파에서 이제 또 얘네들 뭘 강조하냐면 송대에 일종의 맹화가 형성됐다는 거야. 일전양주제란 맹화. 그래서 명대에 확립됐다. 일전양주제는 뭐예요? 일전양주제는 일전 한 개의 땅에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거죠. 원래 이제 개론서나 교과서에서는 일전양주제가 이제 경작권과 소유권 이런 것들 두 개 분리된 건 언제 때? 명나라 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미 이제 이것이 언제부터 맹화가 보이냐면 송나라 때부터 맹화가 보인다고 그래요. 싹이. 그래갖고 이제 경동학파 견해를 보면 이제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일단 그 경작권, 소유권의 구별 용어들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됐다. 송대에. 그래서 경작권을 전면, 전피, 피전이라고 하고 소유권은 이제 전전, 전골, 전근이라고. 그래서 골, 그는 좀 내부에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좀 근본적인 거.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왜 송나라 때 이제 뭐냐면 이렇게 경작권과 소유권이 분리됐냐? 분리 배경을 이제 보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 통론이 아니라 경도화파 얘기예요, 지금. 예. 분리개념 형세월 중심한 대토지 소유가 발달되면서 자연농민이 몰락 가속화됐고요. 전옥에서 이들 가정에서 이제 뭐냐면 형세호들은 뭘 갖는 거죠? 소유권을 갖고 있고 몰락한 자연농민들은 뭘 갖게 된다? 소유권 대신 경작권을 이렇게 갖는다. 그냥 두 번째 전호화가 추세된 행해진 한편으로서 형세의 지배력이 강화된 대항에서 전호를 포함한 한국의 지주, 자연의 중심의 공동체 관계가 형성됐다. 그래서 이때 전호화, 그러니까 땅을 이제 잃고 자기가 전호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형세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갑질을 하니까 그 전호를 포함한 많은 이제 자연농 지주 전호를 포함한 항촌의 지주나 자연농이 중심이 된 공동체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됐다는 거죠. 말 잘못해.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전호화가 추세된 이렇게 행해진 한편에서 형세의 지배력 강화에 대항해서 전호를 포함해 항촌의 지주, 자연농이 중심이 된 공동 경제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반발하는 그 추세도 있었지만, 서로 대립되는 추세도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항주의 지주나 자연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해가지고 대항하는 그런 측면도 동시에 있었다. 같이 이제 평등한 그런 측면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경작권과 소유권이 분리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이거 강좌에 있는 내용을 적어 놓은 거니까 그냥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분리 배경이 있고, 그래서 분리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이거 분리 배경이고, 분리 이유는 기지나, 그러니까 토지를 바치거나 정토에 개간해 있을 때 전호가 자료나, 그러니까 노역, 자료라는 건 생산 그 도구죠. 노역을 제공할 경우에
전주가 전지권을만 매각하고 가산 분할 시 또 전면 전전 이렇게 두 개로 상속할 경우에 분리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유고 그 위에는 어떤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 뭐 자세한 것까지 나오겠어요? 네. 그래서 송나라 때 다만 이제 뭐가 나타났다? 일전 양주제의 형태가 나타났다. 이것만 기억을 하고 대개 보면 통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일전 양주제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그냥 명대 확립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때도 알고 있으면 돼요. 요거는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이고 동계에 약간 언급돼 있어요. 이 부분은 학계 통론 일반적 통론이 아니고 경도합화 의견이야.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성대에 보면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농업혁명을 기반으로 해갖고 상업혁명이 일어나죠. 어떤 그 생산력 발전이든 간에 항상 농업이 이제 먼저 일어나야 돼. 사회 발전이 일어나면. 그래서 일단 생산력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생산이 발전되면 그걸 매개로 해갖고 잉여생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전되죠? 상업이 발달되죠. 그래서 이제 송나라 때도 이렇게 농업혁명, 상업혁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거기 경작 방식을 보면 이모작과 이항법이 확산됐다. 자, 이모작과 이항법이 이제 등장한 것은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을 했죠. 이모작은 이제 1년에 몇 번 농사 짓는 거죠? 2번 농사 짓는 거죠? 2번. 예. 그리고 이제 이모작이 행해지면, 있는데, 이모작과 같이 짝을 지을 수 있는 게 이항법이야. 그래서 이항법은 당나라 때 중기 때 형성됐어. 여러분들 이항법 아시죠?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뭘 심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심고 키우는 동안 밭은 놀죠, 노는. 그동안 뭐 하는 거예요? 이모작을 같이. 그러니까 이모작하고 이항법 같이 동정양면이에요. 당나라 중기 때 형성이 되었고 송나라 때 확대된 것이고 이때 이모작은 주로 뭘 했을까? 쌀하고 보리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일본 남부 지역에는 이기작이 시작됐다. 이기작은 1년에 똑같은 농작물을 2번 짓는 거야. 작물을. 그래서 쌀을 주로 이제 많이 지어요. 강남 지역에서. 근데 이거는 남송 말기 때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기작이 확대되고 이제 보편화된 건 언제 때죠? 명나라 때요. 명나라 때. 예. 명나라 때 이기작이 확대 보급됐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강남 지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개발되죠. 특히 이제 양쯔강 이남 지역, 오늘날 절강, 강소, 강서 이런 지역이 이제 수전 개발인데 수전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우전이에요. 우전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보통 이제 그 강남 지역에 뭐가 많죠? 호수나 늪지가 많죠. 그래서 호수나 늪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일단 이제 물을 가다 놓고 늪지나 호수에다 물을 가다 놓고 그 물 있는 걸 물을 막아요. 다른 데는 못 나가도 가다 놓기 위해서 물을 막고 거기에 이제 악마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하고 비슷한 약간 말하고 비슷한 거를 이제 띄워놓고는 뭐냐면 농민이 이항법 형식으로 이렇게 심는 거야. 그러노 이걸 우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수의전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직업적 농업 기술이 도입됐고 품종개량인데 품종개량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점성도죠. 점성도는 참파뱀이라고 하고 어디에 도입됐냐면 베트남에 도입됐어. 이 점성도는 뭐냐면 가뭄에도 되게 강하고요. 그 다음에 병충해에도 강해. 그리고 또 뭐냐면 빨리 생산돼. 빨리. 그래갖고 이기작이 지금 딱 맞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농사 짓고 2번까지 농사 짓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점성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맛이 없어. 차이가 떨어져.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냐면 사람들 안 먹어요. 그 돼지들 사료로 쓰이는 게 점성도인데 참파본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뭐냐면 나름대로 도시민과 농민들이 사용하는 식용으로 사용했다. 왜냐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이것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그리고 점성도가 조도기 때문에 빨리 자라고 빨리 수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기작이 도입될 수 있었다. 근데 이기작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남송 말기 때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됐고 언제 확대됐다고 했죠? 주로 명나라 때 확대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 당시 강남 생산력이 강복을 능가하기 시작했고요. 어떤 말이 돌았냐면 소가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년이 든다. 이 소호 지역은 양절 지역, 그러니까 양쯔강 하류 지역이에요. 그래서 소호라는 건 소주와 항주 지역의 준말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송나라 때는 그 양쯔강 하류 지역, 소주, 항주 중간 절강 지역 이런 지역이 곡창지대였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명나라 때 넘어와서는 어디가 중심이겠어요? 양쯔강 중류 지역이 중심이죠.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호강 빗강 할 때 강 있죠?
호강이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년이 된다. 요때 호강이라는 건 양증강 중류 지역인데 그건 이제 호북성과 호남성을 의미해요. 그 당시에. 그럼 왜냐하면 양증강 하주에서 면직물이 이제 견직물이 이제 뭐냐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어. 그러다 보니 농사는 어디에 지었다? 양증강 중류 지역에서 지게 되죠. 명대는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풍종기항도 그 밑에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잠깐 이제 풍종기항에서 3번을 보면 북중국의 인구가 강남에 이동하면서 뭐냐면 그 당시 북중국은 뭘 먹죠? 밀을 먹죠. 그래서 밀농사를 이제 강남에서 짓게 되고 그래서 거꾸로 강남의 도작, 그러니까 쌀 농사가 또 북쪽으로 올라가요. 강북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맥도 있는데 맥은 이제 보리죠. 보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이모작에서 이제 많이 사용했던 건데 그 보리 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 전호가 다 갖게 돼 있어요. 관례상. 쌀은 이제 뭐냐면 지주하고 간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맥작복이 널리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인과 상인 조합 조직을 볼게요. 자, 이때 이제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혁명과 관련된데 이런 발달된 농업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상업혁명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잉여 생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시가 발달되고 상인들이 분화돼 나가는 그런 형상들이 보이는데 이때 이제 상인층에서 객상과 자고층이 분화돼 나가고요. 객상은 이제 원고지 상인 집단들 얘기하고 자고는 뭐냐면 소매상을 얘기하는 거죠. 한 곳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는. 그 다음에 이제 아재, 악액, 점호 같은 중개상. 그 다음에 이제 상품화폐가 발달되면서 물류나 뭐냐면 인력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 교통이나 숙박, 창고, 운수업 이런 것들이 번창하고 대규모 산업 경영들이 조직이 발달됐다.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제 상인층의 분화에서 적통적인 객상과 자고, 원고지 상인과 소매사 상인이 더 발달됐다. 그래갖고 그 밑에 보면 박상도 있죠. 외국가 상인의 박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농촌에 나무라 해가지고 이제 농촌에 있으면서 물건을 이제 수입하는 그런 상인 집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중소도시에 팔면 거기에 또 중개 도매상 있고 그 다음에 나무나 중개 도매에서 객상들이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고 그 도시 안에서는 또 도매상이 있어요. 각 지역에. 그래서 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인은 또 포호라는 소매상으로 이렇게 나누죠. 뭐 요거까지 알 필요 없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그만큼 상인 계층들이 정통적으로 객상과 자고 이렇게 두 가지만 하는데 이때는 객상과 자고 안에서 또 분화가 더 일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그 당송 이후의 산업이 그만큼 발달됐다는 거야.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때 자본 집중 형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개별 자본의 학과 학과가 뭐냐면 그 송대 맹화정 때 합본과 연합제보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학과 학과는 그냥 단순히 자본 합병이 없이 그냥 공동 판매만 구축시키는데 송대 맹화정의 합본하고 연합제보는 자본의 합병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 판매만 외에도 그 더 넘어서 자본의 어떤 합병 이런 것들 집중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산업경에 집중 합리화하는 방향보다는 자본을 분산하거나 은닉 투자하거나 부업적 영리 활동을 추구했고, 그러니까 자본의 그 집중이 새로운 이제 뭐냐면 산업을 나타나고 경영화를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경영 합리화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세금을 뭐냐면 숨기거나 아니면 주로 어디에 투자하기 위해서 토지에 투자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자본이 투자되면 새로운 곳에 큰 사업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에 투자해. 항상. 그러니까 상인이 뭐가 되는 거야 나중에 지주가 돼버린 거지.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송대는 화폐 경제가 발달됐죠. 그래서 자급자조적인 어떤 버드나 정기적인 교환 관계와 독립 및 개인의 부가 증가되고 농산물의 상품화. 농산물 상품화 중에 제일 농산물 상품화된 게 뭘까요? 도시 인구가 증가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 인구가 꼭 필수적으로 먹는 게 뭐야? 쌀이죠. 쌀 같은 것들이 상품화되죠. 그 다음에 도시 상업의 발달 등등 해가지고 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자 주로 이제 뭘 사용하냐면 동전을 많이 사용해요. 동전. 예. 그래서 동전에 의한 통화제도가 통일됐다. 그래갖고 대개 송나라 때까지 당송 시대까지는 동본이 국가야. 동본이. 그러니까 조선 시대처럼
상평통보 해가지고 동을 기준으로 해서 근과 은을 교환하는 체제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동전이 많이 빠져나가. 그래서 송나라 때 보면 정황이라는 형상이 나와. 정황 아시죠? 예. 그 동전이 많이 빠져나가서 물가가 뛰는데 왜 빠져나가냐면 일단 이 동전 자체가 이제 그 세패로 많이 사용되면서 그 당시 서라든지 금이라든지 뭐냐면 요 나라에 외국에 많이 나가는 거야. 근데 요 땅 동전은 많이 찍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찍어내도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해외 무역을 통해서 또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동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전 안 써요. 신뢰성 떨어진다고. 누구 동전 쓰죠? 송나라 동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형상 때문에 뭐냐면 동전이 많이 부족하는 그런 형상도 일어나고, 그래갖고 이제 동전을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교자, 해자 같은 지폐가 발행되고 또 유가증권도 보급되고 또 음도 일부 사용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 동보다는 은을 조금씩 많이 사용하게 돼. 그런 것들이 이제 은본이 그 형태가 원이나 명나라 때 청나라까지 이어가죠. 그래서 원명천은 동전보다는 뭘 많이 사용한다? 은을 많이 사용하고, 명청은 은본이죠. 은본이.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지향이고 기본적인 기준은 뭐다? 동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뭐 교자, 해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했는데, 교자, 해자는 이제 그 북송시대 때 사용했던 그게 교자인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뭐 국가에서 발행한 건 아니고요. 사천성의 민간업자들이 사용한 수표야.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일종의 지폐 대신에 이제 사용했고, 그 다음에 해자는 남송시대 때 발행된 것인데, 요거는 정부가 발행됐죠.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발행됐기 때문에信用도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건 종이 지폐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다교인, 염초 해가지고 차 소금의 전매품을 이제 매개해서 국가가 상인들에게 이제 뭐냐면 그 서북 병방에 물자를 수송한 대가로 해서 뭐냐면 다와 그 다음에 염의 전매품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권리 증서가 뭐냐면 다교인하고 염초예요. 그래서 이 다교인과 염초는 뭐냐면 일종의 권리 증서인데, 이거 자체가 뭘로 사용되냐면 지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화폐의 변화에 보면 거기 이제 5대 분역의 폐제, 그러니까 이제 각국에서 발행된 여러 가지 동전들을 정리하고 통일경제권 수입했고 동본위 정책들을 이제 지향을 했죠. 근데 후기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전이 해외 유출, 그 다음에 세폐 등으로 해서 정황이 걷게 되고, 그래서 동전 대신에 아까 교자, 해자를 사용하거나 지폐를 사용하거나 은을 일부 유통시키고, 그리고 은본위제를 지향을 했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런 형상들이 등장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은본위는 완전히 넘어간 게 어죠? 원나라를 거쳐서 명청시대 때 넘어서 은본위로 넘어가죠. 그래서 은본위와 금본위, 동본위 그거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했죠? 네,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은본위, 금본위, 동본위는 뭐냐면 뭘 기준으로 해서 교환 당연히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은을 기준으로 해갖고 동과 금을 바꾸면 은본위가 되는 거고요. 금을 기준으로 해갖고 은과 동을 바꾸면 금본위, 동을 기준으로 해서 은과 금을 바꾸면 동본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이렇게 풀어봤는데, 살펴봤는데,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기출문제에서. 자, 몇 번을 펴보시냐면요. 277페이지 8번 문제 볼게요. 요거 8번 문제. 자, 8번 문제 보면, 잠깐만요. 자, 송대 사회경제적 사실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인분을 이용한 그 시민법, 이항법, 이모작, 이기작의 실시로 농업 생산이 발전됐다. 맞죠? 여기 인분이라는 건 뭐냐면 사암동이에요. 축분보다 사암동이 훨씬 더 가치가 있죠. 그래서 요거 맞고, 그래서 이제 이항법, 이모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당나라 때 중기 때부터 해갖고 송나라 때 확대됐고요. 이기작 같은 경우에는 실시는 했죠. 예. 근데 남송 때 일부 지역에 실시한 거고, 원래 확대된 거는 명대 이렇게 확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 세력 기반으로 가진 신흥 지휘층 형세와 과거를 통해
사회를 형성했다. 맞고요. 그 다음 부조 및 부수적인 여격의 폐지, 전조의 격감을 요한 항조, 일전 양조에 확립됐다. 자, 항조, 이런 그 지속적인 항조들, 이런 목모 항조들이나 일전 양조에 확립된 거는 명나라 때 확립된 거죠. 명나라 때. 송나라 때는 그 맹아만 좀 보여요. 맹아만. 그 다음에 양세 부담 중에 주호와 개코를 나눠주고 주호는 자력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했다. 이거는 주나라 주개코제인데 주개코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겠지만 주호는 대개 보면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토지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주고 물론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토작인들도 다 지주가 아니에요. 왜냐면 5등급 같은 경우에는 토지 조금 갖고 있고 자작된 소작농에서 자작하면서 소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역을 부과한 제도 있죠? 차역법이라는 그 제도 있었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송나라 때 관련된 내용이니까 명나라 때 관련된 3번이 답이죠. 예, 요 명나라 때 3번 요거는 이제 항조 운동할 때 요거 내용해갖고 동계 나와요. 요 부분은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문제를 바꿔요. 기출 문제를. 그러면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볼게요. 304페이지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 보면 송나라 때 사용했던 화폐는 비에서 알 수 있듯이 동전을 주로 사용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나 자료 A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자료 A의 밑줄친 배경이 일어난 배경을 두 가지 말해보고 자료 A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자, 자료 A 보면 이제 거기 이전 왕조에 비해 많은 양의 동전을 주주했으나 늘어난 상품 유통 수요를 예전처럼 만족시킬 수 없어서 동전 기근이 발생됐다. 게다가 동전은 부피가 크고 무게가 무거워져 장거리 무역과 거액의 교역의 불편함이 많았다. 수도 2만원에 옮긴 이후에 동전의 대량으로 외부에 흘러나가 동전 부족이 심해졌다. 이걸 이제 무슨 현상이라고 하죠? 전황이 일어났다 그랬죠? 성은 왜 외부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갈까? 두 가지 이유가 들 수 있는데 하나 대무역 일본 같은 일본은 자국산 동전 안 쓴다고 했죠. 송나라 동전 나중에 명나라 동전까지 쓰고 그렇게 지금은 남미 국가들이 자국 그 화폐에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달러 쓰는 거하고 마찬가지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와 서에 대한 세패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해결 방법은 금문의 유통을 활발히 통해 은본위 전환을 했고 그다음 지폐와 어음의 발달 뭐 교자 해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다음 송나라 시대 때 사료이다. 그 당시에 밑줄친 지역이 제1반화된 수의전의 한 형태를 써보고 농업기술 발달 내용을 세 가지 써보시오. 그리고 사례 품종계약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소조 일대의 백성은 버려진 땅과 저수지를 개간하여 표를 파종하고 또 채소와 밀, 콩 등을 심었다 등등등. 소조화 해주는 풍년이 되면 천하가 넉넉해진다. 이거 언제 때 얘기예요? 송나라 때 얘기죠? 자, 요때 밑줄진 수의전에 한 형태가 뭐죠? 우전. 외워두세요. 또 위전이라고 하죠. 호수나 늪줄 막아가지고 물을 가둬 놓고 거기에 이항법을 방식으로 해갖고 하는 것이 이제 소전 우전인데, 위전인데. 자, 요 송나라 시대 때 농업기술 발달, 이항법이 이모작이 일반화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기작이 가능하게 있고요. 농기구 보급이 발달됐고, 강계시설, 그러니까 용골차, 통차 등등 식이법이 발달했다. 이걸 강남농법이라고 하죠. 강남농법은 성리학과 함께 고조 말기 때 우리나라에 또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 벼의 품종 개량을 보면 수학의 조도, 만도 같은 품종이 부과되죠. 조도, 만도는 뭐냐면 참파버처럼 조생처럼 좀 빨리 있는 거야. 빨리 자라고. 근데 맛은 어떻게 할까? 없어. 그 다음에 만도는 뭐냐면 늦게 자라는 거야. 근데 늦게 자라는 대신에 어떻게 되죠? 얘네는 맛이 있죠. 우리가 지금 먹는 법은 다 만도예요. 예. 근데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조도가 발달했는데 이 조도는 맛대가리 없어. 찰기도 없고 푸석푸석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손으로 집어먹잖아. 손으로. 이게 더 편하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참파버 같은 것들이 보급됐다.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몇 번 문제야? 309페이지 펴볼게요.
자, 309페이지 그 내용 보면, 자, 다음 송대의 농업 관련된 사유이다.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쓰고 이모작과 윤작방식 가의 보고를 통해 가능했던 이유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기획과 관련된 농업생산 항세의 원인을 세 가지로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대중산분 사종, 진종은 강, 해, 양절 지역에 어떤 조금씩 가문이 되어 농농사를 만지게 되면 사조를 복권 지방에 보내요. 가에 3만 가구를 얻어다가 세 지방에 세조. 자, 가 지역은 이제 가는 뭐냐면 점성도예요. 점성도. 네, 점성도 쓰시면 되고, 참파벼라고 하죠, 이게.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것은 뭐냐. 강동 지역은 수양이여서 물의 한가운데 제방을 쌓고 그 내부에 논을 만드는데 이들 뭐라고 한다? 우전, 위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속담에 소주와 그 다음에 호주가 들면 소호가 풍년에 들면 천하가 풍년에 든다. 자, 이 말은 이제 관련된 농업생산 항상 원인, 농업용과 관련된 내용을 강남농법 내용도 있죠? 이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대규모 수정 개발 위해 경작지가 확대되고 직업적 농업기술 도입, 용골차 사용, 품종 개량. 개량인데 이거 못하네요. 예, 개작이 아니라 개양으로 고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볼까요? 네, 뒤에 넘어서. 자, 다음은 송대 사업과 관련된 사유이다. 가에 들어갈 명칭을 써보고 기획의 해상무역과 관련된 구체 역할을 두 가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1685년에 세워진 기획과 유사한 무역기관을 쓰고 니은의 보급을 나타난 문제점을 쓰시오. 이건 명랑화 또 이제 제도와 관련돼서 있는데 시장에 행이라는 거 있어요. 행이라는 일컬어진 가나의 물품 징발을 말미암아 사용했는데 물건의 크기와 관계없이 가나의 수에 관계된 것이 모두 행이 설치돼. 행 쓰시면 돼요. 그래서 행이 상위조합이죠. 상인조합의 여러 가지 특권 중에 뭐냐면 가나 물품을 받아 독점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전상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시박사죠. 시박사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이게 당나라 때부터 만들어져 당, 송, 명 까지 쭉 있었던 건데 시박사 역할 예전에 이제 원나라 시대와 관련되고 한번 나왔던 것도 한데 자, 그 무역세를 징수하거나 무역품 판매호증을 교부하거나 변방에 송영을 하거나 등등등. 변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번은 이제 오랑캐 벌자죠. 박은 뭐야 이거는 배요 배. 그래가지고 오랑캐 이민족의 배 다른 나라에 올 거에 송영 행사 같은 것들 이제 맡아서 하거나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유사기간은 1685년은 언제 때요? 명나라 때죠. 명나라 때. 1685년은 명나라 때인가? 명나라 때죠. 그래서 명나라 때 이제 뭐냐면 해관을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해관을 이렇게 설치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제가 말 잘못했네. 명나라 때가 아니라 제가 청나라 때죠. 1685년이면 17세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갖고 이제 해관을 설치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해관을 4군데 설치했어요. 4군데 설치했는데 그 중에 이제 유일하게 이제 남은 해관이 나중에 월해관이 해갖고 그 강동 지역에 있는 해관이죠. 예,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요거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교자해자인데 교자해자가 이제 동이 부족하니까 동정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종이 집회다 보니까 많이 발행을 해. 그래가지고 지나치게 남발함으로써 재정의 혼란과 물가 안등을 불러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 뒤에 넘어와서 이제 769페이지에 보면 화폐 변천 과정하고 이제 중국의 산업의 발달 그 내용을 좀 정리한 게 좀 있는데 거기 한번 봐둘 게 진나라 때 반량전, 네, 반량전이라는 반량전이라는 량자가 이렇게 쓰시는 게 낫겠죠. 그다음 한나라 때 오수전, 당나라 때 비전, 교자, 해자, 그 다음에 원나라 때 교초, 명초 때는 보초도인데 보초도 거기 종이집회예요. 예, 명나라 때 일시 초기 때 쓰였던 거죠. 은나라, 은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 이제 중국의 산업발달이 쭉 나오는데 눈여볼 게 뭐냐면 수당 때 당나라 때 2년 3모작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했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행, 시박사가 설치됐죠. 그 다음 송나라 때 이모작이 일반화되고, 그 다음 석탄 이용한 제철공업 좀 있다고 했지만 행작, 이게 작이 생기죠. 작.
예, 작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시박사가 무역을 강화했고, 이때 상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명청시대 때 상품작물 재배나 목화 생사, 채약 생산이 급증됐고, 공소회관, 공해무역 등이 있었어요. 청나라 때 공해무역. 요 부분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의 발달을 볼게요. 도시의 발달. 이 도시의 발달도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이게 12년 기출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송나라 도시와 관련돼 갖고 시험문에 나왔던 건데, 자, 거기 이제 그 송나라가 도시가 발달되는 원인을 보면 원거리 산업이 발달한 물자의 집산지, 그 다음에 특산적인 어떤 수공의 집중지, 도시가 또 일자리가 풍성하죠. 그리고 상공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대, 농업 생산의 증가,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 이런 거에는 이제 발달됐고요. 자, 이때 이제 보이는 그 핵심 키워드는 당나라 도시하고 송나라 도시 비교해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 도시는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경제적 성격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송나라 도시에 비해서 정치 경제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정치 군사적 성격. 그래서 이제 도시 운영도 시방제에 입각에 들어가죠. 시방제는 뭐냐면 시제와 방제를 이제 나눠놨는데, 시제는 뭐냐면 도시의 특정한 지역을 설정해갖고 거기에서만 시장을 설치하도록 간설시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장안 같은 경우에 동시서시, 그 다음에 낙양을 세 군데 거쳐갖고 시장을 만들죠. 그 다음에 방리제는 뭐냐면 그 이제 그 도시가 있으면 방이 있어요. 방이. 그래서 방이 있어가지고 방은 이제 얇은 이제 담으로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여문이 있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여문이 닫으면 안에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밤에는 또 야간 통행이 있어요. 통행 금지. 그래갖고 이제 야간 통행 금지 시간대는 방문을 닫죠. 그러니까 좀 약간 도시 구조가 폐쇄적이야. 그래서 이런 방리제라는 게 있었다. 좀 기억을 해주세요. 방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송대 도시는 완전 달라져요. 송대 도시는 정치 군사적 성격보다는 어떤 그 성격을 갖고 있냐면, 그 당시 이제 정치적 성격보다는 경제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송대 그 대표적인 도시였던 이제 개봉이나 항주 있죠. 개봉과 항주는 좀 특이하게 정치적인 그 도시와 경제적 중심과 일치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되게 그 정치적 중심지와 경제적가 떨어져 있죠. 자, 북경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정치적 중심이지 경제적 중심이 아니에요. 되게 경제적 중심은 강남에 있는 도시들이고, 근데 이때는 송대 도시는 그 항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그 개봉은 그 뒤에가 경제적 중심지야. 그리고 정치적 중심. 예를 들어 개봉 같은 경우에는 운하의 중심지죠. 그러니까 이제 5대부터 수도가 됐던 거고,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다음 항주는 뒤에 노가 있어요. 강남에 평야지대가 있죠. 양지장 지역에.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배후를 띄고 있는 도시죠. 그래서 이후도 항주도 100만 명이 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고요. 송나라 도시는 좀 당나라 도시와 달리 폐쇄적인 게 아니라 개방적 운영돼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당나라 때는 지정된 곳에서만 시장이 개설됐다고 했죠. 뭐 동시서시.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져. 이 무너진 배경을 보면 도시 성문 밖에 자연스럽게 초시가 이제 형성되고, 초시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흘러들어서 도시의 산업 전체가 이제 뭐냐면 간시가 붕괴되고 도시의 안전체가 산업구역으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방리제가 폐지됐고요. 야간 통행이 해제됐고, 방장이 철거돼. 그래갖고 이제 왔다 갔다 방에 왔다 갔다 하는 문 있죠? 그리고 상점도 어디든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내용은 와시아 번화가가 있고 요지집도 있고 구단이 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뭐 연극하는데 작곡도 있고 유행가 뭐 꼭두각시 있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서민문화가 발달됐다는 거. 왜 서민문화가 발달됐죠? 송나라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죠? 그 상품화폐 경제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야? 대중들, 서민들이잖아. 돈이 있으면 일단 문화가 발달돼. 그러다 보니까 서민문화가 발달됐다. 자, 이거는 당나라가 기종 문화인데 비해서 송나라는 서민문화가 발달됐다.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죠. 당나라는 시가 발달됐죠. 송나라는 사가 발달됐어. 사는 뭐라 그랬죠? 지금도 초등학생들도 그냥 쉽게 울주일 수 있는 뭐예요? 대중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달됐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좀 약간 내용을 볼게요. 자, 당송을 경계도 도시의 기능이 이전까지 행정적 정치적 도시에서 상업적 도시로 변모했다. 당말이 되면 거주지와 상업구역, 구격이 아니라 구격이에요. 자, 상업구역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상점의 설치가 자유로워졌고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히 사업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상점과 수공업자 작업장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자리 잡았고 곳곳에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런 것들이고요. 거기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요거 이제 뭐와 관련된 건 동경몽화론 내용이거든요. 맹옥로가 썼던. 보통 이제 그 당시 개봉이라는 건 그 당시 번주라고 또 불렸어요. 그 북송시대 개봉의 뭐냐면 카이퐁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게 뭐냐면 두 가지 1차 사료가 있는데 하나가 동경몽화론이라는 책이 있고요. 맹옥로가 썼던.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카이퐁 시장을 그린 장택당에 청명상화도가 있어. 그러니까 청명절이라는 중국의 그 계절이 그 절기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 뭐냐면 개봉 신해를 거둔 게 청명상화도인데 지금은 이렇게 조그만 그림이지만 실제 그림은 뭐냐면 두루마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해갖고 쫙 펼치면 100m가 돼. 두루마기가. 그래서 그 당시 그 카이퐁 신해들을 뭐냐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카이퐁 신해가 100만 명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청명상화도나 그 다음에 동경몽화론 이 두 책을 통해서 뭐냐면 당시 북송시대 카이퐁의 모습을 잘 알려주는 제1차 사조 역할을 했다. 요거 두 가지 사조 명칭 꼭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받고 그 다음에 도시의 종류를 보면 처음에 도시의 발달 과정이 보면 이제 먼저 초시부터 출발해. 초시는 조금만 이제 가판 열고 이게는 조그만 시장인데 이게 좀 발달되면 진시가 돼요. 그리고 현으로 발전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촌 시장이면 초시가 이제 산업도시로 발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그 농촌에서도 자연 발생제 시장지가 반농촌, 반농촌은 반반자죠. 농촌이면 도시인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제 반농촌 같은 경우에는 시, 점, 보, 곡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초시와 현성 중간 정도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읍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타 묘시에서 토지, 신, 불교 같은 제대를 수상한 개체들 제시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행사를 많이 끼면 뭐냐 장사가 잘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전국 노래자랑 뭐 해가지고 뭐 연예인들 와갖고 막 행사하고 하면 사람들 뭐냐 또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또 물건도 갖다 팔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 특산물, 그러니까 그 쌍파는 대시처럼 특정한 시장물, 물건을 갖다 파는 시장도 있어. 약시, 그러니까 약물, 이런 거 약재를 파는 향시, 뭐 잠시 같은 경우에 비단 같은 것들, 이제 비단에 있는 그 물품들, 생사 같은 거 갖다 파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제가 강자중국사에 그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 좀 보세요. 자, 송대뿐만 아니라 정통시대 때 중국의 지방농촌은 이상에 살펴본 것 같이 지방적 여러 교환점이 특유의 발달을 이루어졌고 농민들이 정기시를 목표로 생산물이나 상품을 집정함으로써 객상에서 도시나 타 지방에 이른 물자를 집화되었으면 대신 그들이 생산하지 않는 생활필수품을 역의 가족을 통해 구입했다. 이런 의미에서 초시 지인 등은 농촌의 정기시 반농촌 도시의 농촌 경제 동맥정화 주중에 기능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송나라에서는 자급자족 경제에서 벗어나서 각 지역 특산물, 비교부의 특산물도 집중적으로 생산하고요. 이걸 시장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산되지 않는 물건들 뭐죠? 또 원거리에서 가져와서 또 시장에서 구입하고 그런 체제가 형성됐다는 거야. 그리고 도시도 여기 갈막하게 짤막하게 설명했지만 도시도 그게 이제 당나라 도시처럼 큰 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작은 도시도 있는 거야. 그리고 도시와 도시 간에 위계관계가 있어요. 시장에도 위계관계가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서울이랑 큰 대도시가 있으면 주변에 여러 중소도시들이 있고 중소도시 밑에 또 읍이라는 게 있고 면도 있고 그렇죠? 그런 식의 위층적으로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시장 구조도 이렇게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뭐냐면 그 기출문제 한번 잠깐 풀어볼게요. 자, 278페이지 9번 문제 볼까요? 기출문제 278페이지 9번 문제. 아이고, 제가 기출문제는 어디다 뒀나? 총 가지고, 278페이지 9번.
어디지? 자, 밑줄진 기획관 이행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조종이 고도에 있을 때 실로 동남 지역의 제보에 의존하였는데 오중 지역이 또한 동남의 근간이다. 소주와 상주, 소주는 항주를 말해요. 예, 풍년이 되면 천하가 풍족한다. 천자가 이만에 머무르고 행정, 재정, 군정 및 사방의 조세, 운송, 역창, 군대 이동, 상인의 물류 등의 이 길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요거는 일단 그 예문 내용이 뭐냐면 맹옥로가 쓴 동경몽환호예요. 동경몽환호는 맹옥로가 금나라가 침입할 때 남쪽 쪽으로 이제 도망갔는데 이전에 동경, 범주, 개봉의 모습을 추억하면서 당시 상황을 기록한 것이야.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고도라는 것은 예전의 도시라는 뜻이죠. 예전의 수도. 어딜 때 맹옥로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 남송이죠. 항주에 있었죠. 그럼 예전의 도시는 개봉이죠. 예전의 수도는. 그래서 이때 이제 개봉이 있을 때 있는데 거기에 뒤에 들어갈 말이 이제 뭐냐, 이 개봉의 중심지 오락시설 밀집된 곳을 와자라고 했어요. 이런 곳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 지역의 제보. 동남 지역은 어디를 중심으로 동남 지역이죠? 카이퐁을 중심으로 동남 지역의 제보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만 카이퐁이 있으면 동남 쪽은 어디겠어요? 양쯔강 하류 지역이 있죠. 항주 쪽으로. 자, 1조폰법을 통해 국가의 재정을 축적해. 1조폰법 아니죠? 아직까지는 무슨 법이었죠? 양세법이었다. 1조폰은 명나라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자, 소주의 상주, 그러니까 양쯔강 하류 지역이죠. 풍년이 되면 천하가 풍족한다. 그는 우전 혹은 위전이라는 부분 농지 개간의 뒷받침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만인데 이만은 이제 어디 항주죠. 여기는 항주. 남성의 수도였다. 청명상화도의 배경이 됐던 도시다. 청명상화도의 배경이 됐던 도시는 어디예요? 카이퐁. 그 당시 번주라고 부르는 개봉이죠. 예. 그래서 앞에도 언급했지만 1차선 두 가지 외워두세요. 청명상화도와 그 다음에 지금 예문에 있는 동경몽하도. 예, 이렇게 두 가지 있으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이제 308페이지 1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에 들어갈 말 써보고 기획의 순화적 도읍의 명칭을 쓰시오. 그리고 당나라 말기 때 니은에 붕괴된 배경을 서술해보고 당시 산업도시가 발달했던 배경을 기술해보시오. 자, 순화가 도읍을 건설할 때 비록 모범적인 상황의 법을 그대로 따를 수 없으나 도성안의 가로로 바둑판처럼 나눠서 이렇게 나눈 구획을 모두 자로 그은 듯 반듯했다. 그 구획은 가에는 뭘 담고, 이거 가에 들어갈 거는 이제 뭘까요? 요거는 일단 방이에요. 방. 그 다음에 순화 도읍은 그 당시에 뭐라고 했죠? 대흥성이라고 했죠. 대흥성. 대흥성이 곧 당나라의 뭐와 연결돼? 장항성과 연결돼. 명칭만 좀 바뀐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순나라가 만들어진 성을 바탕으로 당나라 장항성 더 정비한 거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당나라 말기 때 니은에 붕괴된 거. 조종과 간체의 건물은 백성의 거주냐 시장구역에 서로 섞이자는 방인데, 이 방이 이제 붕괴된 배경들을 쭉 쓰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초시가 번성함으로써 초시의 자연 상호활동의 풍조가 서합에 도시면서 이 방이나 시방지가 붕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상업도시의 발달 배경을 보면 일단 이제 당 말기 때 이제 점점 이제 그 상업도시가 발달되는 송때까지 그래서 각 분야에 거쳐 농업 상업 생산의 증가는 자연히 상품 교육에 촉진하면서 국내 시장의 발달을 가져오게 됐고 이에 따라 상업도시가 번성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 풀어봤고, 자, 성대 사대부 내용인데, 요건 좀 쉴 때 좀 된 것 같은데, 예, 좀 쉬고 이제, 시작할게요.